평생을 바쳐 3층 건물을 올린 한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창고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외면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결국 아들의 손에 마지막 남은 모정마저 끊어지고 맙니다. 그녀가 남긴 세 통의 편지로 시작된 조용한 복수.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제 코끝에는 이상하게 수십 년 전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릿한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어도 몸에 밴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제는 생선 대신 손주 녀석 기저귀를 만진 지가 더 오래되었는데도 말이죠. 이불을 걷어찰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려요. 65. 남들은 이제 편히 쉴 나이라고 하지만 제 하루는 동이트기 한참 전 이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시작된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의 1층 구석에 딸린 작은 창고방이에요. 창문도 하나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시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래도 이 건물을 처음 올렸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손잡고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생선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손님들과 흥정하며 목이 쉬고 겨울이면 얼음물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언젠가 내 아들 지훈이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평생을 바쳐 올린 집이에요. 제 자부심이고 제 인생 그 자체였죠. 지금 그 번듯한 2층과 3층은 아들 내외와 손주 민수가 쓰고 있어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며느리 취향대로 고른 북유럽풍 가구들이 잡지에나 나올 법하게 놓여 있죠.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자 그들의 어머니인 저는 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창고방에서 새우잠을 자요. 괜찮으냐고요? 처음에는 저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어미 마음이라고들 하잖아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요. 제 하루 일과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냥 한솥밥 뚝딱 지어서 차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과장인 우리 아들 지훈이는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침은 꼭 누룽지에 맑은 북엇국을 먹어야 속이 풀린대요. 며느리 하나는 몸매 관리 때문에 구운 닭가슴살 샐러드에 드레싱도 없이 먹어야 하고 8살 손주 민수는 편식이 심해서 캐릭터 모양으로 붙인 소시지, 계란 부침이 없으면 입에도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부엌은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3개의 냄비와 2개의 프라이팬이 동시에 불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북엇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어머니 오늘 북어가 좀 짜네요. 어제 부장한테 깨져서 가뜩이나 혈압 오르는데 하고 툭 쏘아붙여요. 어젯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는 늘 이렇게 제게로 향했죠. 옛날 아비 없이 자란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2살이던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엄마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 평생 내가 엄마 지킬게라며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여리고 착했던 아들이었는데 서울 물 먹고 힘든 직장 생활에 시달리더니 어느새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하나는 조용히 샐러드를 먹다가 식사를 마친 제게 턱짓을 해요. 거실 바닥을 가리키는 거죠. 어젯밤에도 쓸고 닦았는데 그새 먼지가 앉았나 봐요. 하나는 꼭 제가 보는 앞에서 맨발로 바닥을 쓱 훑어보고는 발바닥에 작은 먼지라도 묻어나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요. 그럼 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가서 다시 엎드려 바닥을 닦아야 해요. 하나가 왜 저러는지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해서 돈 번 걸 아주 창피하게 생각해요. 남편이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시장통이라는 게 늘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부유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애를 써요. 그 아이에게 저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남편의 부끄러운 과거 같은 존재일 거예요. 오늘은 손주 민수의 8번째 생일이에요. 저녁에는 하나의 친구 가족들을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연다고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죠. 저는 아침부터 잡채를 하고 갈비찜을 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샐러드를 몇 가지나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며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만 하고 모든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저녁이 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거실은 값비싼 선물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내어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어요. 그때였어요. 하나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는 하나에게 물었어요. 하나 씨, 새로 오신 이모님인가 봐. 정말 부지런하시다. 이모님. 네, 가사도우미를 칭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제 사랑하는 손주 민수가 해맑게 외쳤어요.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 아니고 우리 집 헬퍼 할머니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이는 아기가 없었겠죠. 아마 엄마 아빠가 평소에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걸 듣고 그대로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제발, 아니다,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어요. 아비 잃은 아들을 위해 내 모든 청춘을 바쳤는데 이 순간만은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길,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길 빌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리고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걸친 채 우물쭈물 말했어요. 아, 네. 저희 가족을 아주 잘 돌봐주시죠. 그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가장 비겁한 대답이었어요. 거기다 며느리 하나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요즘 이렇게 헌신적인 분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저희가 운이 좋았죠. 그 말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의 세월이 제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운 좋게 구한 헌신적인 헬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거실은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죠. 아들 내외는 피곤하다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 모든 란탄즈, 난장판을 치우는 건 또다시 제 몫이었어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을 하나씩 닦으며 제 어깨 위로 65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2층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왜 그렇게 멀고 차갑게만 들렸을까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고요한 절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너무나도 고요한 절망의 시작이었죠. 민수 생일 파티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창고방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헬퍼 할머니,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평생을 바친 아들 녀석은 나를 모른 척했고 며느리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제게 주어진 일만 했어요. 어쩌면 이대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다 보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사건은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에 일어났어요. 2층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내려오는데 젖은 발이 미끄러웠나 봐요.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허공에 떴다가 계단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2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오더군요.
넘어진 저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어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바닥 다 접게 하는 말이 먼저였어요.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발목뼈에 금이 갔다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그거 꼭 제가 가야 합니까? 간호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요? 물론 오지 않았죠. 저는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들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의 서러움은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어요. 결국 수술은 피했지만 깁스를 하고 며칠 입원했다. 퇴원하는 날에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혼자 절뚝거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하나가 저를 보며 던진 첫 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집안일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밀린 게 산더미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작은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넘치기 마련이잖아요. 제게 그 마지막 물방울은 부산에 계신 친정어머니 소식이었어요. 발목을 다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였죠. 저는 깁스한 다리를 끌고서라도 당장 내려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며느리의 얼굴부터 굳어지더군요. 지금 어머니가 가시면 민수학교는 누가 데려다 줘요? 장은 누가 보고 빨래는요?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 제 어미가 죽어간다는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불편함 뿐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내외에게 부고를 전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 그러세요? 어차피 연세도 많으셨잖아요. 그것보다 장례는 며칠이나 하세요? 언제 서울 오실 수 있는데요? 저 혼자서는 집안일 감당 못해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아들 지훈이마저 전화기 너머로 거들더군요. 엄마,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부산의 장례식장은 서울의 그 삭막한 집과는 달랐어요. 슬픔 속에서도 조문객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밤새 함께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그게 사람 사는 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잖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전화와 카톡이 빗발쳤어요. 제 슬픔을 위로하는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언제 와요? 집이 엉망이에요. 민수 준비물 챙겨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독촉은 제 슬픔마저 사치로 만들어버렸죠.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서울집에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돼지우리 그 자체였어요. 싱크대에는 음식물이 썩어가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와 과자 봉지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며칠 밤샘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아이고, 이게 집골이 대체 뭐냐 하고 한탄하자 안방에서 나온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없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 혼자 애 보고 살림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요. 라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내의 울음소리에 방에서 뛰쳐나온 지훈이가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라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그저 자기 아내가 우는 것, 집안이 시끄러운 것이 다 제 탓이라는 듯 분노를 터뜨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성을 잃은 아들은
그대로 제게 달려들어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때문에 제 뺨을 때렸다는 그 사실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어요. 평생을 지탱해온 모성애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충격이었죠.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그 순간 제 안의 이선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선자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창고방의 낡은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어요. 아들의 거친 숨소리도 며느리의 흐느낌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평생을 서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몰래 눈물 훔치는 게 제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날은 눈물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죠. 저는 익숙하게 찬물에 수건을 적셔 욱신거리는 뺨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감각이 피부를 파고들 때마다 제 65년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4세 남편을 만나 26에 지훈이를 낳고 32의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은 오직 지훈이를 위한 것이 되었던 게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1980년대의 시장 바닥은 여자 혼자 버티기엔 참 험한 곳이었죠. 억센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좋은 생선 한 상자라도 더 떼어오려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어요.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나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온몸이 흠뻑 젖어 뼛속까지 시려도 저는 장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하던 어린 지훈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제 허리띠를 졸라 아들 녀석 등록금을 댔고 제 옷 한 벌 사 입는 대신 아들 녀석 대학 합격했을 때 가장 비싼 양복을 사 입혔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제 모든 것을 바쳐서요. 그런데 제가 뭘 키운 걸까요? 방금 제 뺨을 때린 저 짐승은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괴물을 키웠던 거예요. 제 희생을 양분 삼아 자라난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괴물을요. 이 생각에 이르자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쩌면 반성하고 있다고 혹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이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죠. 제가 거실을 지나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TV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마치 제가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요. 한 번은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 요즘 좀 이상하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말도 안 하시고.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은 단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정상적이지 않은 늙은이로 만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늙고 병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무례와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버려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집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제 유일한 낙이었던 손주 민수마저 제 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지금 아프시니까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단단히 일러둔 모양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다 민수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 마지막 온기마저 차단당하자 저는 무력감에 빠지는 대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다져온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생선을 알아보는 눈과 언제 팔고 언제 값을 올려야 할지 아는 타이밍이에요. 인생도 결국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지금껏 주기만 했지 제 가치를 제대로 매겨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창고방 한 구석 낡은 옷상자들 뒤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먼지 쌓인 철제 상자를 꺼냈어요. 딸깍 하고 녹슨 잠금 장치를 열자 제 지나온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죠. 그 안에는 이 3층 건물에 등기부등본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석, 자 이선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수십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낡은 예금 통장 여러 개, 마지막으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갓돌이 지난 지훈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남편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여보, 나 잘했지? 당신 없이도 우리 지훈이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냈어. 당신이 남겨준 이 땅 위에 내 피땀으로 이런 집도 올렸고,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내가 당신 목까지 사랑을 너무 퍼주기만 했나 봐.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고 해.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 집으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모든 것으로 말이야. 그 순간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낡은 스마트폰을 들어 서툰 손길로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매매, 절차. 제 내면의 혁명은 그렇게 그 어둡고 작은 창고방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뺨을 맞은 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집안은 마치 묘지처럼 고요했죠. 저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저를 유령처럼 대했어요. 제 침묵을 아마 그들은 반성이나 굴복 혹은 나이든 노인의 변덕쯤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은 제 서늘한 결심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었으니까요. 변화는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 하나가 난생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손에는 탐스러운 작약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제게 꽃을 안겨주는데 그 연기 같은 상냥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제법 정성껏 끓인 닭죽을 제 방으로 가져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자기가 그날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요. 지훈 씨도 어머니께 손찌검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닭죽만 떠먹었어요.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읽었는지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우리 가족,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면서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지기 위해 다 같이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눈도 보면서 상처를 치유하자고요. 뒤이어 방으로 들어온 아들 녀석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 한 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 한 구석이 아주 작게 바보처럼 흔들렸어요. 혹시나 하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무엇보다 유럽, 비행기 하며 방방 뛰는 손주 민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어쩌면 이건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와 기쁨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그들이 여행 경비로 쓰겠다며 내민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제 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해 주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거금이었죠. 여행 전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묵묵히 짐을 쌌어요. 물론 정말로 짐을 싼 건 아니었죠. 낡은 옷 몇 가지를 가방에 넣는 척하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먼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저와는 거의 친자매처럼 지냈던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자야, 나다. 내일 내가 너한테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 짧은 통화가 제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그 기계의 작동법을 몇 번이고 확인한 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는 핸드백 가장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들뜬 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며칠 전 백화점에 가서 일부러 산 남색 가족 티셔츠를 모두에게 입혔어요. 공항에서 사진이라도 예쁘게 찍고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부터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떡해. 내가 어머니 여권을 챙긴다는 걸 깜빡했네. 어머니 여권 어디다 두셨어요? 라면서요. 저는 제 가방에 잘 있다고 대답했죠.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제 여권의 행방을 묻고 자기 가방을 뒤지는 척연기를 했던 게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들의 연극은 절정에 달했어요.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달라고 하자 하나는 온갖 가방을 다 뒤집어 엎는 신용을 하더니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소리쳤죠. 어머, 세상에, 어머니 여권이 없어졌어요. 집에 두고 왔나 봐요.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어쩌죠? 그 외침은 너무나도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집에 다녀올 시간은 없고 어머니는 다음에 가셔야겠어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비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주변으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스쳐 지나갔고 공항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제 세상은 완벽하게 고요했죠. 손주 민수만이 제 바지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같이 가요. 으앙. 저는 허리를 숙여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평생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미는 괜찮아. 우리 강아지, 선물 많이 사와야 해. 그리고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출국장으로 들여보냈죠.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색 가족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혼자 공항에 덩그러니 남겨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아주 침착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서두르며 버리고 간 여행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항공권 예약 확인서, 탑승객 명단, 박지훈, 김하나, 박민수, 그 어디에도 이선자라는 제 이름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핸드백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공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나눈 모든 대화, 제 여권을 핑계대던 며느리의 목소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제 마지막 시험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이 났답니다. 아들 내외를 태운 비행기가 파리를 향해 날아오른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의 항로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핸드백에 담긴 녹음기와 쓸모없어진 여행 서류 뭉치, 그것들은 제 마지막 미련에 대한 사망 선고서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출사표였어요. 저는 곧장 작은 가방 하나를 쌌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에 들어있던 등기 부등본과 통장들, 그리고 녹음기만 챙겨 넣었죠. 옷가지 몇 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평생이 담긴 이 서류들이야말로 제가 보시고 무기였으니까요. 서울역에서 가장 빠른 부산행
KTX 표를 끊었어요.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수의 심정만이 남아 있었죠. 부산역에 마중 나온 친구 옥자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끌어안고 등을 두들겨 주었어요. 선자야, 고생했다. 말 안 해도 네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옥자는 제 유일한 혈육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눈 친구였죠. 옥자의 작은 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넘기니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옥자야, 나 좀 도와도. 제 말에 옥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죠. 걱정 마라. 우리 자갈치 아지매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너 혼자 절대 안 둔다. 다음 날 아침 옥자가 소개해준 부동산 전문 박 변호사를 만났어요.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분이었죠. 저는 변호사 앞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꺼내놓았어요. 등기부등본, 녹음기, 그리고 항공권 예약 서류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박 변호사는 녹음된 내용을 다 듣고 나더니 짧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40년 동안 생선값은 속여도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 15일간의 고요한 혁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첫째 주는 법적인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죠. 박 변호사는 제 말대로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제 모든 법적 권리를 위임받은 그는 단 3일 만에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까지 마쳤어요. 거기에는 아들 박지웅과 며느리 김하나에게는 내 재산 중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선명하게 명시되었죠. 아들이 저지른 폭행과 며느리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록은 이 유언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둘째 주는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을 현금으로 되돌리는 시간이었어요. 서울 노량진의 그 3층 상가 건물은 마침 주변 재개발 붐을 타고 매수 희망자가 줄을 선 상태였죠. 박 변호사의 중재 아래 건물은 시세보다 높은 28억 원에 한 투자자에게 즉시 매각되었어요.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시원함과 함께 아주 작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세월에 미련을 둘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남겨두고 간 화려한 명품 가방들을 모두 모아 서울에서 가장 큰 중고 명품 샵으로 가져갔어요. 감정사는 가방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감탄하더군요. 전부 진품에다 관리 상태도 최상이라면서요. 그 허영심의 증거들은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제게 돌아왔어요. 그 돈을 손에 쥐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그 아이는 몸에 걸치고 다녔던 거예요. 마지막 주, 저는 다시 서울의 그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아들 내외와 손자의 모든 물건을 상자에 담도록 했어요. 방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가구들, 며느리의 옷장 속 화려한 옷들, 아들의 서재, 그리고 민수의 장난감까지.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훈이의 셔츠 하나를 제 손으로 직접 개켜 상자에 넣으며 속으로 되뇌었죠. 이게 어미로서 내게 해주는 마지막 정리다. 모든 짐은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졌고 저는 현관 디지털 도어락을 누구도 열 수 없는 최신형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들러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부산 주소로 이전하고 아들 내외가 쓰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죠. 한편 파리의 화려한 거리를 활보하던 며느리는 쇼핑 도중 갑자기 카드 결제가 거부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카드 역시 마찬가지였죠. 불길한 마음에 은행 앱에 접속하자 화면에는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정보다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지훈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모두 은행과 카드사에서 온 연락이었죠.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인 채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뿐이었어요. 익숙했던 비밀번호도 카드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당황한 지훈이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자 경비원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주인께서 바뀌셨습니다. 이전 집주인이신 이선자 여사님께서 모든 권한을 새 주인에게 위임하셨으니 그분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훈과 하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변호사였어요.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와 컨테이너 창고 보관증과 함께 3개의 두툼한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들 내외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답니다. 부산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자갈치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아침이면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깨고 창문을 열면 비릿하지만 정겨운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새 종류의 아침밥을 짓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바닥을 닦지 않아도 돼요. 제게는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호사가 건넨 3개의 편지 봉투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현실을 부정했다고 해요. 첫 번째 편지는 아들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죠. 제 목소리가 담긴 음성 녹음처럼 저는 담담하게 제 마음을 적었어요. 아들아,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겠구나. 네가 내 뺨을 때린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게 되었다. 20년 전 내 아비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홀로 키웠는지 기억조차 못하겠지. 이제 너도 내 힘만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보거라. 어미 없이 홀로 세상에 섰던 젊은 날의 나처럼 말이다. 두 번째 편지는 며느리 하나를 위한 거였어요.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1억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은 이제 집세도 못 내는 시장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난방비가 되어줄 것이다. 진정한 품격이 값비싼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제라도 배우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봉투. 거기에는 제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28억 원짜리 건물 매매 계약서 4본, 명품 가방 판매 영수증, 그리고 박지훈과 김하나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공증된 유언장 사본까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차가운 증거들이었죠. 처음 일주일간 며느리는 이건 다 장난이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것뿐이라고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들의 붕괴는 시작되었죠. 분노와 원망의 화살은 서로에게로 향했어요. 아들은 다 너의 허영심 때문이야. 네가 어머니를 그렇게 들들 볶지만 않았어도 라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뭐라고. 당신이 어머니 뺨을 때렸잖아. 당신이 이 모든 걸 망쳤어. 라며 악을 썼다고 해요. 그들은 저를 찾기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했지만 소용없었을 거예요. 제 친구 옥자를 중심으로 한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이 철옹성처럼 저를 지켜주었으니까요. 외부 변호사를 통해 제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지훈이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하나는 평생 경멸하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만을 슬퍼하며 서로를 원망하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평생의 재산으로 선잔의 나눔상회라는 작은 공익재단을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을 돕는 곳이죠. 저는 더 이상 생선을 팔지는 않지만
대신 시장의 젊은 상인들에게 제 장사 노하우와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자갈치 시장의 데모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 강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에요. 물론 손주 민수는 늘 눈에 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이름으로 5억 원의 교육 신탁 기금을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민수가 18살이 되는 해에 변호사를 통해 편지와 함께 전달될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 민수야. 할미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할미는 떠나야만 했어. 부디 너는 존중과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아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다오. 제 혁명이 있고 2년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아파트 건너편에서 비를 맞으며 이쪽을 올려다보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경비원 복장을 한 초라하고 낯익은 실루엣. 제 아들 지훈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죠. 녀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어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솟아나지 않았죠. 저는 그저 천천히 창문을 닫았어요. 쏟아지는 부산의 비를 맞으며 망연히 서 있는 녀석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그 순간 지훈이는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어머니는 2년 전 자신의 손에 뺨을 맞은 그날 이미 죽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어요. 제 나이 68이 되었죠. 어느 날 제 앞으로 작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워진 삐뚤빼뚤한 손주 민수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다 알아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제 볼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할미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렴. 네가 18살이 되는 날 할미가 남긴 선물을 받게 되면 왜 할미가 그래야만 했는지 모두 이해하게 될 거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용서나 화해는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후회도 없어요. 저는 제 존엄성을 되찾았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때로는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68년의 인생을 통해 비로소 배우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는 단호함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답니다. 사랑은 결코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니까요.